자, 206페이지예요. 소유권입니다. 자, 이 소유권은 소유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이죠. 그래서 이 소유권은 완전한 물권입니다. 완전 물권. 물건이 가지고 있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 전체를, 즉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 전부를 지배하는 그러한 물건이 바로 소유권이죠. 그래서 완전한 물건이다 이렇게 하죠. 온전한 물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소유권의 대상은 물건이죠. 물건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있는데요. 물건에 대해서만. 권리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소유권의 대상, 객체. 그래서 물건에 한한다.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죠. 항구성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07페이지 가면 거기에 소유권의 법률적 성질 해가지고 정리해 놨죠. 전면성이다. 이 완전한 물건으로서 가치 전부를 지배한다라는 면에서 전면성이다. 이게 완전한 물건의 성격 같죠. 항구성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랬죠? 권리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만 일단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8페이지 가면 우리 민법 212조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놨죠.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고요. 공간, 지하, 지상 공간 모두에 대한 지배권이죠. 그래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는 말을 알아두셔야겠죠. 따라서 토지 소유권은 흙, 암석, 지하수, 그 다음에 수목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공간도 되죠. 공간. 지상 공간. 그죠? 지상 공간도 토지 소유권의 대상이다. 그렇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채굴 광물, 이것은 토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광업권의 대상입니다. 광업권의 대상. 그렇죠? 자,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좀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소유권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이 특히 소유권은 부동산 사이에서 말입니다. 서로 인접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죠. 예컨대 토지는 서로 인접하게 되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사이에는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민법에 그들 사이에 인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해서 상린관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상린관계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상린관계는요, 기본적으로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 적용되고 소유자 사이에 적용된다 하는데, 다만 이 부동산에 소유권자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민법은 지상권자, 전세권자한테도 그대로 여기를 준용해요.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린관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한하여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반드시 인접해야 돼요. 인접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붙어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돼. 아주 가까이. 건너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그 산림관계가 적용되면 산림권이 발생하겠죠. 산림관계 규정에 의해서 산림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산림권이란 것은 소유권의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에 해당되지 독립된 물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등기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에. 산림권은 등기부로 나타낼 수 없어요. 그리고 소유권은 내용이니까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잖아요. 항구성이 있으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산림관계 특성이죠. 이렇게. 다만 산림관계가 의하여 산림권이 적용되는 것은 인접하는 영역에만 적용되죠. 그죠?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만 적용된다. 산림권은 그죠? 그리고 산림관계에 적용되는 산림권에 발생되는 규정의 성질은 이것은 우리 판례가 임의 규정이라고 해석합니다. 학자들은 가행법규성을 갖는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임의 규정의 성질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의 규정성이다. 산림관계 규정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산림관계와 또 산림관계 규정에 관계되는 내용들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내용이다. 이게 곧 지역권과 차이이기도 해요. 지역권은 독립된 물권이죠. 용의물권으로서. 그리고 소멸시효에 적용되고 그리고 등기로 별도로 나타내죠. 그래서 이 정반대예요. 그죠? 이 세 가지의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지역권이다. 또 지역권은 반드시 인접할 필요가 없죠. 멀리 떨어져 있는 부동산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토지에. 따라서 반드시 인접할 필요 없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뭐 그런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산림관계에서는요. 여기에서 산림관계 규정에서 발생하는 산림권 여기는 좀 알아둬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자, 211페이지부터는 개념 정도로만 좀 알 필요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내용도 상세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211페이지 동그라미 1번 인지사용 청구권 있죠. 인지, 이웃에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토지 소유자는 자기 인접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컨대 자기 토지에다가 건물 짓는다든가 담장을 짓는다든가 하려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데 다만 인접한 토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주거에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주거에는 그 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의 승낙이 없어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물론 이렇게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그 손해난 부분은 보상해야겠죠. 당연합니다. 그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통과 시설권 했죠. 수도 등, 수도관이나 가스관이나 이런 걸 묻으려고 그러면 바로 인접한 토지 지하에다가 매설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야, 당신 땅 밑에다 좀 지나가도록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통과 시설권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주의 토지 통행권 이것을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 주의 토지 옆에 있는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통로로 다닐 수 있는 거죠. 통로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법 219조에서 원칙을 규정해 놓고 원칙 그 다음에 220조에서 예외적인 현상을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것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타인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토지가 도로에 나갈 수 없거나 나가려고 하더라도 가다한 아주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할 때 바로 인접한 토지를 요거 잠깐만 밟고 나가면 저 도로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옆 토지를 좀 통행로 좀 사용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재 219조의 조문에 보세요. 212페이지에 있죠. 거기에 보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죠? 통로가 없어요. 통로가 없어서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라고 할 때 그 주위 토지를 통로로 좀 사용합시다 할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때는 그 사용할 수 있는 통행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토지, 타인의 토지에 손해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방법과 장소를 이용해야겠죠.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보상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219조 이 원칙은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유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상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220조에서는 뭐냐? 여기는 예외적으로요.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원칙은 보상을 해야 된다. 유상이 원칙이란 거죠. 타인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는가 당연히 손해난 만큼 배상을 해야겠죠. 보상해 줘야 합니다. 자, 이때 이 219조에서요. 거기에 밑에 1, 2, 3, 4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 판례가 만들어 놨죠. 자, 판례 한번 보시죠. 1번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는 경우, 자, 기존 통로가 있다 하면 원칙적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그 기존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당의 토지 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 실제로 사용하는데 사실상 그 기존 통로가 의미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죠. 즉 기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의 기존의 통로다라고 하면 이때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을 별도로 도로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주위 토지 통행권을 더 편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 주위 토지 통행권을 행사를 한다.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산림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는 자가 통행지를 배타지로 점유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자, 이게 산림관계에서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통행을 하라는 것이지 이 주위 토지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죠.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지 자기 혼자 독점하는 권리는 아니다는 거죠. 주위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그 통행 대상이 되는 통로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자기가 독점하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독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위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그 당의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독점하려 그러면 오히려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반환해 할 수 있다는 거죠. 내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3번입니다. 그 다음 4번, 주위 토지 통행권 발생 후 당의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었다. 그러면 주위 토지 통행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에 지금 통로가 없던 그 토지에 도로가 접하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 도로가 발생해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주위 토지 통행권은 소멸합니다. 당연소멸입니다. 당연소멸. 그렇게 하겠죠. 자, 이때 이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이것은 현재 자신의 현재 토지의 이용 상황에 따른 통행권의 하나입니다.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장차 토지 이용을
고려한 것, 이것은 아닌 것이다. 장래의 토지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토행권 통로를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에 따르는 통행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상이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경우에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 어떤 경우인가요? 자, 이것은 우리 민법 220조에서 두 가지만 인정해요. 분할로 인한 경우. 예컨대 토지 한 필지가 공유 토지였는데 공유 토지가 분할됨으로 인하여 분할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 토지가 도로에 못 나가게 생겼다. 통로가 없어져 버렸다.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럴 때 서로 분할 당사자끼리 야 공짜로 좀 다니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분할로 인한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지 한 필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일부 양도. 그렇죠. 이렇게 분할로 인한 경우나 일부 양도의 경우에 한해서만 무상. 그리고 이때 분할 당사자나 일부 양도 양수 당사자.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이다. 이렇게 되죠. 자, 분할 당사자나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여기에서만 무상입니다. 만약에 이 당사자들이 만약에 타인에게 처분했다. 그래 되면 원래 상태인 원칙 상태로서 보상하는 관계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분할 당사자, 일부 양도 당사자에 한해서만 무상인 것이다. 이렇게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방해 금지. 이 생활방해 금지도 의미가 있어요. 이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 217조에 있죠. 여기에 보면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 당의 부동산을 활용함으로 인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인접한 생활을 방해하는 부동산 소유자가 생활하는데 방해되는 경우요. 그걸 생활방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 우리 1항에서는 이 침해자 쪽에서는 침해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방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해놨죠. 그게 217조 1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해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침해자한테는. 그 다음에 2항에서는요. 또 인접한 부동산을 사용하다 보면 다소간의 침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토지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다 보면 당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하다 보면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나 인접한 부동산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생활에 어느 정도 침해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침해 당하는 자 있죠. 피해자요. 피해자 측에서도 참을 만한 정도의 침해는 참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인 한도 범위 안에서는 참을 만한 범위 안에서는 한도 내에서는 인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용 의무.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각각 우리 법 조항에서요. 침해자는 침해 행위에 조심조심해서 침해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하고 또 침해 당하는 쪽에서는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도라면 참아야 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거죠. 이런 내용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범위를 초과해버렸다. 예컨대 여기에 있는 수인 한도를 넘는다라는 것이죠. 즉 사회적으로
인내하고 참아주고 용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를 넘는다라고 하는 침해가 있으면 이때는 이 피해자가요, 침해의 정도가 초과한 경우, 이 내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때는 피해자는 침해자에 대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세요. 청구할 수 있죠. 또 지금 침해하는 것은 침해 중지하세요.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죠. 동시에 손해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요거는 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이에요. 즉 217조에 근거해서 적당한 조치하세요. 그리고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것은 스톱하세요. 더 이상 침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지금까지 손해나는 것은 손해배상하세요 라는 것을 이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수인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피해자가 침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권리를 허용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생활방해 금지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가면 물에 관한 산림관계는 자연 배수는 배수되는 대로 그대로 내려가도록 해야 되고, 또 그 내려오는 물은 또 그대로 받아야 되겠죠. 또 인공적 배수에 관계되는 것도 있고요. 자, 여기서는 여수급여 청구권 216페이지 가면 여수급여 청구권은 사용하고 남는 물이 있으면 그 물 좀 남는 물 좀 주세요를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이게 여수급여 청구권이다.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에 유수 이용권, 흘러가는 물을 서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서로 간에, 그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공유하천 용수권, 공유하천은 서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내용들 의미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6번 원천수도 사용권, 뭐 이런 것도 우리 법에 있죠. 그러니까 공용수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서로 간에 산림관계끼리 서로 침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것은 218페이지예요. 경계에 관한 산림관계입니다. 경계에 관한 산림관계. 자, 경계에 있는 경계표, 담, 이런 걸 설치할 수 있죠. 설치권이 인정됩니다. 인접한 토지 소유자 사이 경계가 정해지면 경계표, 담,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설치권이 인정되니까 서로 간에 설치할 때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기죠. 응할 의무가 발생한다, 되겠죠. 서로 간에요. 서로 간에. 자, 그러면 이때 경계표, 담을 설치할 때는 비용은요, 절반으로 부담하면 되겠죠. 절반 부담. 이게 원칙이다, 그죠?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설치권이 있다. 따라서 서로 의무가 발생한다. 또 비용은 절반으로 부담하면 된다. 반으로 부담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토지 경계선이 확정되어야 경계표, 담을 설치할 수 있죠. 이때 이 토지 경계를 확정하는 건 뭐예요? 측량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측량하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측량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담 문제는 이것은 절반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토지의 면적 비율로 분담합니다.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서 분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경계표, 담 설치. 자, 이때 경계 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의 경우는 이것은 인접한 토지 공유로 추정하죠. 소유관계는 공유로 추정하고, 이 공유 추정된 이것은 분할 금지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둬야 합니다.
경계상에 만들어 놓은 경계표 담9권은 공유로 추정하고 그것은 분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재 219페이지예요. 경계를 넘은 수지 목권의 제거권인데 이 경계선을 넘은 나무 가지는 먼저 침해당한 토지 소유자가 침해하고 있는 나무 소유자한테요. 수목의 소유자한테 나무 가지 제거하라고 청구하고 제거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 소유자가 제거하지 않으면 그때는 침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제거해야 되죠. 그러나 목근, 나무 뿌리가 만약에 토지에 침범했을 때는 침해당한 토지 소유자가 바로 임의적으로 제거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3번에 토지 심굴 금지와 심굴이라는 것은 이렇게 깊게 파는 거죠. 금지와 지하시설의 제한이죠. 원칙적으로 붕괴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깊게 팔면 안 되죠. 그걸 이제 붕괴 위험 때문에 심굴 금지라고 합니다. 다만 시설할 때는요. 지하 시설을 만들 때 여기에 이제 일정한 경계로부터 거리를 띄우도록 해놨죠. 244조. 지하 시설은 경계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두고요. 지하실 공사는 경계로부터 반 메타, 깊이의 반 이상이죠. 깊이의 반 이상을 띄워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하로 토지를 팔 때 말입니다. 그럴 때는 지하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띄우고 지하 시설을 해야 되고 지하실 공사할 때는 깊이의 반 이상을 띄우고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경계선 부근에서 이제 지하 공사할 때 이런 이야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경계선에부터 경계선 부근에 건물을 신축할 때요. 경계선 부근에서 건축할 때, 건축 시에는 기본적으로 경계로부터 반 메타 이상을 떼야죠. 그렇죠? 경계 부근에서 건축을 할 때는 반 메타 이상을 떼어야 합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죠. 이걸 만약에 반 메타 이상을 띄우지 않으면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철거 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반 시. 다만 건축에 착공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또 당해 건축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건물 철거는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되죠. 이것도 이제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그죠? 건축에 관한 반 메타 이상 띄우는 것. 그것이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242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보면 건물을 건축할 때는 경계선으로부터 반 미터 이상을 거리를 둔다. 이게 관습법상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렇게 돼 있죠. 이걸 위반하면 건물의 변경이나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착공한 날로부터 착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거나 또 건물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건물 철거라고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손해배상만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43조에서는 차면시설 의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경계로부터 2m 이내에서 그 상대방의 건물 내부가 다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차면시설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m 이내에서 그 내부가 보인다 이런 경우죠. 그럴 때는 차면시설하라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법 조문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 거리 제한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내용으로서요. 수요취득, 그 다음에 첨부에 있는 내용, 또 선점 습득 발견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